지수는 30살에 결혼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2년간 교제했던 현석이었습니다. 특별한 로맨스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지수에게 현석은 누구보다 든든하고 믿음직한 존재였습니다. 현석은 흔히 말하는 미남형은 아니었으나 온화한 미소와 책임감 있는 태도가 매력적인 사람이었지요. 지수는 그의 성실함 하나면 평생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맞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소박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누렸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지으며 매일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그 누구의 부러움도 받을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눈빛과 사소한 농담에도 웃음을 터뜨리는 평범한 일상은 두 사람에게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가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현석은 더없이 기뻐하며 가족들에게 연락해 잔치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느끼는 행복감과 설렘이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죠. 현석은 매일 지수의 컨디션을 체크하며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티내지 않고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지수를 위로했습니다. 여보, 뭐 필요한 거 없어? 회사 끝나고 뭐 사갈까? 글쎄요, 오늘은 과일이 좀 먹고 싶네요. 사과랑 귤 좀 사다 주세요. 퇴근길에 과일 봉지를 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현석의 모습은 평범하지만 다정함이 넘쳤습니다. 그 모습이 지수에겐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첫째 민호가 태어나면서 지수는 자연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업주부의 삶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사랑스러운 아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새로운 기쁨이었고 현석도 늘 지수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지수는 현실적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둘을 돌보며 집안일을 혼자 감당하는 일은 생각보다 벅찼습니다. 현석은 변함없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늘어난 생활비와 육아의 부담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점점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졌고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피곤과 스트레스 때문인지 얼굴에는 잔주름이 가득했고 생기를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지수의 모습에 현석은 장난 섞인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당신 요즘 피부가 너무 안 좋아졌네. 좀 쉬면서 관리 좀 받아봐. 애 둘 키우며 살림하느라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나 늙어서 싫어졌어요?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냥 걱정돼서 그래. 당신이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한테도 신경 좀 써줘. 말은 이렇게 했지만 지수는 남편이 하는 말들이 점점 마음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현석도 회사 일이 많아지고 업무 스트레스로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어느 순간부터 일상적인 핀잔이나 잔소리로 바뀌어 갔습니다. 달콤했던 신혼의 감정은 사라지고 현실이라는 벽이 점점 두 사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현석이 누구보다 훌륭한 남편이고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를 존경했고 그의 노고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아쉬움과 서운함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석 역시 사회생활을 하며 지쳐갔고 집에 돌아오면 무뚝뚝하거나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점점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지수는 아이들을 돌보며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지만 점점 더 가족 안에서의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댁에 가는 일이 많아지면서 본격적인 갈등의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시아버지 영준과 사누이 미진, 시동생 준기의 관계, 그리고 돈 문제로 인한 끝없는 갈등이 시작이었습니다. 지수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지수의 행복했던 신혼 시절은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갈수록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업주부로서의 지수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준비시켜 등원시키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빨래와 청소, 장보기, 요리까지 해야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을 위한 시간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현석 역시 회사에서 업무가 늘어나며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지쳐갔습니다. 지수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조금씩 쌓이는 스트레스는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차 짧고 냉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석이 지친 얼굴로 귀가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요. 회사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현석은 무뚝뚝하게 답했습니다. 늘 똑같지. 당신은 집에만 있으니까 편할 거야. 순간 지수는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애써 감정을 삼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만 있다고 편한 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어요. 현석은 피곤한 듯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신도 힘들겠지. 근데 내가 지금 당신 힘든 것까지 챙길 여유가 없네. 그 순간 지수는 현석과의 거리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이전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서로의 피곤함과 힘듦을 경쟁하듯 토로하는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댁의 문제가 점차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매주 주말 현석과 지수는 시아버지가 혼자 지내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시누이와 시동생은 시아버지에게 돈 문제로 끊임없이 요구했고 이로 인해 집안 분위기는 항상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어느 주말 시댁에서 식사 후 시누이 미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새로 사업 시작하려고요. 지난번 했던 거랑 달라서 잘 될 거예요. 이번에 2억만 주세요. 시동생 준기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1억 정도만 지원해 주세요. 이번엔 꼭 성공할 거예요. 시아버지는 얼굴에 깊은 주름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너희들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니? 지난번에 실패한 것도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또 돈 타령이냐? 시누이는 서운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못 믿으세요? 이번엔 진짜라니까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고 그 모습에 지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진이랑 준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실지 생각은 하는 걸까요?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동생들 문제에 너무 끼어들지 말아요. 알아서 하겠지. 그날 이후 지수는 점점 시댁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에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갈등들이 앞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번질 것이란 것을요. 시간이 갈수록 지수는 자연스럽게 시댁 식구들의 민낯을 더욱 가까이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족 간의 의논이나 애정 섞인 부탁 정도로 여겼지만 그 안에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은 은근한 말투와 눈물 섞인 사연으로 시아버지를 설득하곤 했습니다. 특히 시누이 미지는 언제나 당당한 태도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 이번엔 진짜예요. 카페 오픈하려고요. 장소도 좋고 인테리어도 다 알아봤어요. 인스타그램에서도 반응 좋은 스타일이에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몇 달 전에 헤어샵 하겠다고 한 건 벌써 잊은 거냐? 그때도 몇 억을 줬지 않니?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문 닫고 또다시 사업이라고. 지수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꿈틀댔습니다. 부모를 마치 은행 취급하는 듯한 그들의 태도에 불쾌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지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아빠, 저 이제 40 다 되어가요. 직장도 이젠 어렵고 저한텐 이 길밖에 없어요. 이번엔 정말 다르다니까요. 아빠는 딸을 못 믿으세요? 그러자 이번에는 시동생 준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번에 괜찮은 주식 종목 찾았어요. 전문가랑 상담도 했고 데이터도 다 봤어요. 투자해 주시면 꼭 이득 내서 2배로 갚을게요. 진짜예요. 시아버지는 탁자를 쾅 치며 말했습니다. 준기야, 너도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런 호황된 생각 좀 그만해라. 밖에 나가서 땀 흘리며 일할 생각은 안 하냐? 도대체 언제 철들래? 미진과 준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집요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지수는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는 건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 기대가 지나쳐 탐욕이 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닌 착취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자식들이 저렇게 계속 돈을 요구하면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까요? 현석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당신은 괜히 나서지 마. 내 동생들 일에 왜 그렇게 예민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화를 시도했지만 벽에 대고 말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현석은 늘 그렇게 가족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입장이었고 지수는 갈수록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미지는 으리으리하게 꾸며진 카페를 오픈하며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하얀 대리석 테이블과 금장 거울,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까지 눈에 띄게 화려한 인테리어였지만 정작 커피 맛은 형편없었습니다. 지수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장사로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준기는 도시에서 시골까지 전국을 돌며 투자처를 찾고 있다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 눈에는 현실을 외면한 방황처럼 보였습니다. 지수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현석도 동생들처럼 현실에 불만을 품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지수는 남편 현석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가씨 카페는 솔직히 번지르르 하기만 하고 도련님도 좀 걱정되고요. 현석은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잘 되라고 응원해줘야 할 판에 흉을 보면 어떡해? 당신은 항상 부정적인 면만 보는 것 같아. 내 동생들이 철은 없어도 머리는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불안이 곧 현실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며칠이 지나고도 지수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현석이 요즘 들어 유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었고 평소보다 말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어느 날 밤 결국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무슨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현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해볼까 생각 중이야. 지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사업이요? 당신 지금 진심이에요? 현석은 지수의 반응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고 매번 똑같은 일 반복하는 것도 지치고 애들 교육비며 생활비는 계속 느는데 월급은 그대로잖아. 나도 이제 뭔가 내 사업을 해보고 싶어. 지수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아가씨나 도련님 하는 거 보고도 그래요? 실패한 사람들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현석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는 동생들이랑 달라. 난 성실하게 준비할 거고 무턱대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께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 지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현석은 절대로 아버지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 약속이 말뿐이었다는 생각에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온갖 불안과 걱정이 맴돌았고 눈을 감아도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이들 등교 준비를 했지만 마음은 온통 멍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현석이 조용히 퇴직계를 냈고 이미 시아버지 영준에게 사업 자금을 요청해 받은 상태였습니다. 더 큰 충격은 지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수는 주방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현석을 기다렸습니다. 늦은 밤 집에 들어선 남편에게 지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퇴직했다면서요. 그것도 아버님께 손 벌려서
사업 시작했다면서요. 그게 다 사실이에요? 현석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직 말하려던 참이었어. 지수는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말이라도 좀 해주지 그랬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도 아닌가요? 현석은 변명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말하면 말릴 것 같아서 당신 성격 알잖아. 그래서 준비되면 말하려고 했어. 지수는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배신감과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분노가 뒤섞여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렇게 현석의 사업은 시작되었고 지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현석은 매일같이 외근을 다니고 바쁘게 움직였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픈한 가게는 생각보다 손님이 적었고 고정 비용만 계속 늘어났습니다.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현석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묵묵히 아이들을 돌보며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점점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은 지수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와선 짜증을 부리고 집안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석은 회식 후 술에 취해 들어왔고 소파에 털썩 누웠습니다. 지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회식이었어요? 현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좀 쉬게 해줘. 맨날 돈 벌러 다니느라 힘들어 죽겠어. 지수는 참아왔던 감정을 억누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쉬고 싶어요. 하루 종일 애들 챙기고 살림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당신만 힘든 거 아니에요? 현석은 고개를 획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잖아. 편하게 살면서 왜 맨날 불만이야? 그 말에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삼키고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가정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첫 사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지수는 그 끝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지만 막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가게는 점점 손님이 끊기고 가계부는 적자로 빨갛게 물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자존심이 상한 듯 더욱 무뚝뚝해졌고 어느 날 밤엔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다시 도전해 볼 거야. 이번엔 편의점이야. 본사에서 지원도 잘 해주고 안정적이래. 지수는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편의점이요? 아니, 그 전에 상이라도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현석은 짧게 말했습니다. 이미 아버지께 말씀드렸고 자금도 받았어. 점포 계약도 끝냈어. 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번째 사업도 그녀 모르게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영준의 지갑이 또다시 열렸다는 사실이 지수를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수는 참다 못해 시아버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왜 또 그러셨어요? 남편이 이번에 또 아버님께 손을 벌렸다는 얘기 들었어요. 지난번 실패한 것도 아시잖아요. 영준은 의자에 앉은 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큰 애가 좀 서운했던 모양이더구나. 막내한테도 미진이한테도 돈을 줬는데 왜 자기만 안 주냐고 그래서 그냥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고 생각했지. 지수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안에 담긴 분노는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이에요. 자식들이 그걸 너무 쉽게 여기는 것 같아요. 실패하면 또 찾고, 또 실패하면 다시 찾고 계속 그러면 아버님 노후는 어떻게 되시겠어요? 영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도 다 생각은 있단다, 며느라.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지.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도와준 거야. 지수는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엔 오랜 체념과 깊은 부성애가 깃들어 있었기에 어떤 말도 덧붙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사업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매출이 나오는 듯 했지만 본사 수수료와 임대료, 관리비를 빼면 손에 남는 돈은 월 20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성수기가 아닌 다른 적자였습니다. 현석은 점점 예민해졌고 술자리도 잦아졌습니다. 지수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더는 기대를 접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집안 살림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 되었고 감정적으로도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 즈음 미지는 여전히 운영 중인 카페를 고집했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기세도 내지 못해 가게 문을 닫는 날이 많아졌고 준기의 투자 사업 역시 결과 없이 돈만 줄줄 새는 상태였습니다. 지수는 그들이 점점 자주 시댁에 드나드는 모습을 보며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댁의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였는데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상호였습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시아버지는 반가운 듯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수는 손님이니 정성껏 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의 대화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영준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몇 년째 경기가 안 좋아.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졌어. 정말 조금만 도와줘. 나중에 꼭 갚을게. 시아버지는 놀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 회사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직원들 월급도 못 줄 만큼 상황이 나빠졌어.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자네한테 온 거야. 그 말을 들은 신우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호구예요? 자식들도 돈 부족해서 죽겠는데 어디서 염치도 없이. 시동생과 남편도 뒤따라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그런 도움 줄 처지가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 주세요. 더 이상 부담드리지 마세요. 지수는 자리에 앉은 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상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괜한 부탁을 했구나. 자식들 말이 틀린 건 아니지. 그럼 이만 가볼게. 그때 영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놈들아, 너희 지금 무슨 짓이냐? 상호는 내가 힘들 때 손 내밀어준 은인이야.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삼남매는 뻔뻔하게 눈을 흘기며 뒷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런 사람들 다 손절해야죠. 아버지 돈은 이제 가족을 위해 써야 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만해라. 내 기가 멍멍 울린다. 그 장면을 본 지수는 마음속 깊이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람은 돈을 바라는 자식들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상호가 떠난 후 집안은 싸늘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시아버지 영주는 자식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은 듯 하루 종일 말수가 줄었고 마당에 나가 정원 손질을 하던 손길도 유독 무거워 보였습니다. 지수는 마음이 쓰여 자주 시댁을 들렀고 점점 야위어가는 영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지나가나 싶었는데 며칠 후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사업에 연달아 실패하고 투자한 돈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삼남매가 이번엔 셋이 함께 사업을 하겠다며 시아버지를 또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번에도 저에게 한마디 상의조차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세 사람은 오히려 당당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마치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졌는지 강조하듯 그럴듯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장남인 제가 대표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셋 솔직히 말해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곤 살지만 이대로 평생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마음을 모아 셋이서 함께 사업을 해보려 합니다. 이번엔 계획도 철저히 세웠고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 말에 시아버지의 눈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인내가 이마주름으로 모이듯 쌓였고 그 목소리엔 지친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또 사업이냐? 정말 지겹지도 않냐? 그렇게 깨지고 그렇게 망하고도 입에서 또 사업이란 말이 나오는 게 난 기가 막힌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떨어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또 나섰습니다. 아버지 그냥 유산을 미리 당겨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그 많은 돈 혼자 들고 계셔서 뭐 하시겠어요? 아버지가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다니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한테 미리 나눠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삼남매는 눈치를 보기는커녕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주장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몫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줄 거면 지금 주세요. 더 늦기 전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테이블을 세게 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마치 가슴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듯 터졌습니다. 그래 아주 그냥 다 가져가라. 돈이 그렇게 좋냐? 그렇게 눈에 발이냐? 나중에니 예비를 고물상에 내다 팔 놈들 같으니 징글징글하다. 두 번 다시 돈 달라는 소리 못하게 전 재산 다 가져가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몽땅 가져가. 그 분노는 벼락 같았고 슬픔에 절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삼남매가 웃으며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와, 아버지 사랑합니다. 결단력 최고시네요. 역시 우리 아버지. 이제 진짜 우리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차가운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에겐 피도 눈물도 없구나. 아버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금고로 보고 있었구나. 얼마 뒤에 그들은 결국 시아버지의 전 재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업은 잘 됐습니다. 그토록 허술하고 무모했던 사람들이 어쩐 일인지 이번엔 처음부터 큰 흑자를 내며 매출을 쌓아갔습니다. 운이 좋았던 건지 정신을 차린 건지 알 순 없었지만 전 그저 기가 막히고 어안이 벙벙했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결과를 보여 준 적 없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성공하는 걸 보니 얄밉기도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지수는 우산을 들고 반찬을 전해드리기 위해 시댁을 찾았는데 마당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영준이 혼자 사다리에 올라 나무가지를 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지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거기서 뭐 하세요? 위험해요. 지수가 소리를 지른 순간 영준이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고 울린 소리에 지수는 사색이 되어 달려갔고 영준은 다리를 움켜쥔 채 신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지금 바로 병원 가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불렀고 곧 구급차가 도착해 영준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두 다리 모두 심한 골절로 인해 수술이 필요했고 이후 재활치료까지 장기 입원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수는 병실 옆에서 영준의 곁을 지켰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 그리고 남편은 병문안을 한 번 왔을 뿐 이후로는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지수와 민호 아이들만이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와 따뜻한 국을 챙기고 이야기를 나누며 영준을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끓여온 사골국을 병실에서 데워 영준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사골 끓여왔어요. 10시간 넘게 푹 고왔어요. 영준은 눈을 살며시 떴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맙다. 손주들까지 챙기느라 바쁠 텐데 뭐하러 이런 수고를. 지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되니까 그렇죠. 저도 아버님 자식이에요. 아들이나 딸만 자식이 아니잖아요. 영준은 한참을 말없이 국을 떠먹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라 나 정말 행복했다. 내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거다. 지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말할 때마다 어딘가 작별의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회복하셔야죠. 일어나시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소풍도 가고 여행도 가야죠. 영주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혹시 말이다.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친구 상우가 찾아올 거다. 그가 뭔가를 맡기면 지체 말고 받아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지수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상우 아저씨가 뭘 주시는데요? 영주는 대답 대신 흐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며칠 후 영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수술 부위의 염증이 생각보다 깊었고 면역력 저하로 인해 회복이 더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이 정도 수술은 회복이 빠른 편인데 환자분께서 스트레스가 많은 듯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그 영향을 받아요.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가 겪어온 자식들에 대한 상처와 무너지는 신뢰가 그의 몸까지 병들게 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지수는 남편 현석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엔 아버님 병원 같이 가요. 아이들도 갈 거예요. 같이 가면 좋아하실 거예요. 현석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안 돼. 거래처랑 골프 약속 있어. 당신이 다녀와. 지수는 당황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요즘 골프 약속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일이에요, 진짜로. 현석은 짜증을 내며 대꾸했습니다. 이 여자가 뭘 몰라서 그래. 요즘 비즈니스는 골프장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당신처럼 집안일만 하는 사람은 이해 못해. 지수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버지의 건강보다 가족의 온기보다 중요한 것이 따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지수는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병원을 찾았고 영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지금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이 사람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병실 한쪽에 앉아 아이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은 어쩌면 그의 생애 마지막 따뜻한 기억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여전히 시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상우가 오면 받아라라는 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틈도 없이 지수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지수가 아무리 설득해도 그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에 발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피곤해? 나도 좀 쉴 시간이 필요해. 지수는 더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식은 사람에게 애원하는 것만큼 허망한 일도 없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토록 냉정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밤 현석이 늦게 귀가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 나 진짜 힘들다. 이번에 우리 셋 유럽 좀 다녀오기로 했어. 지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럽이요? 세지요? 누구요? 현석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나랑 미진이랑 준기. 셋이서 한 달간 유럽 여행 좀 다녀올 거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사업도 안정됐으니 쉴 때 쉬자고. 지수는 황망한 마음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아직 병원에 계시고 당신은 한 달 동안 여행을 간다고요? 현석은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일만 했잖아. 이참에 제대로 쉬고 오자는 거야. 앞으로 더 끈끈하게 사업하려면 이런 휴식도 필요해. 지수는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휴식이 아니라 도피예요. 아버님 병원비 누가 냈는지 알아요? 당신이 빈자리 메우느라 내가 어떻게 버텼는지 알아요?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현석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또 시작이네. 내가 돈 벌어 와서 당신이랑 애들 편하게 살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당신은 일 안 하잖아. 집에서 놀면서 애나 보고
밥이나 하고. 뭘 그렇게 불만이 많아? 지수는 그의 말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엔 자신이 밥 차려주는 하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놀아. 내가 집에서 논다고요? 당신이 하루라도 내 삶을 살아봤어요? 아이들 챙기고 반찬하고 빨래 돌리고 아버님 병원 들르고 단 하루라도 해보세요. 그럼 지금 나처럼 절대로 말 못할 거예요. 현석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하다는 듯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슬프고 억울했습니다. 며칠 후 현석과 미진, 준기는 정말로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지수는 아이들을 챙기느라 정신없었고 현석은 캐리어를 끌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방 다녀올게. 애들 잘 보고 아버지는 좀 부탁해. 지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기대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그녀 마음에서도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 후 한 달간 지수는 아버지의 병원 간병과 아이들 육아, 생계까지 모두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병원, 저녁엔 학원과 마트, 밤에는 간병 기록까지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 없이. 반면 여행을 떠난 세 사람은 SNS에 유럽 각지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태평하게 지냈습니다. 파리에서, 로마에서, 바르셀로나에서 찍은 인증샷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해시태그에는 해시태그 힐링여행, 해시태그 사업 재충전 같은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이토록 무책임하고 자기 중심적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시기 영준의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식사량은 줄었고 눈빛은 흐릿해졌습니다. 지수는 의료진과 상의하여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수술 부위의 염증이 악화되었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지수는 병실 한편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던 영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기운 내세요. 저 여기 있잖아요. 절 믿고 치료 잘 받으셔야죠. 시아버지는 지수의 손을 꼭 쥔 채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며느라.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웠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벌써. 지수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전 아버님을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드릴게요. 병실 안엔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이 오래가지 않으리란 것을. 그녀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의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들여다보는 차트에는 붉은 표시가 늘어났고 의료진의 표정에서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무언의 사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간호사와 함께 병실을 지키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영준이 마지막 힘을 다해 지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지수야, 이제 나는 정말 갈 것 같다. 지수는 눈가가 붉어진 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괜찮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영준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상호가 오면 그걸 내가 꼭 받아다오. 그럼 그게 내 몫이다. 그 말과 함께 영준의 눈동자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심전도 화면에 한 줄로 뻗는 선이 나타났고 병실엔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손을 부여잡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준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현석, 미진, 준기가 유럽에서 귀국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장례식장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영준의 재산 목록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조차 삼남매는 서로를 향해 눈치를 주고받으며 귓속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가 남긴 땅 서류는 어디 있을까? 혹시 유언장이 있으면 어떡하지? 지수는 조용히 분향객을 맞으며 그들의 탐욕스러운 속삭임을 들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지는 식사 자리에서 슬며시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아버지가 뭐 남기신 거 없대요? 유언장이라든지 뭐 그런 거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님께선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준기는 미심쩍다는 듯 눈을 좁히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어디 갔겠어요? 집도 있고 땅도 있는데 혹시 형수 이름으로 된 거 없어요? 지수는 말없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했던 자식들인지 아니면 그저 돈을 좇는 이기적인 존재들이었는지를. 며칠 뒤 상호가 장례를 마친 집으로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에 오래된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상호는 지수에게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영준이가 마지막까지 지켜달라고 한 거요. 그 안에 있는 건 며느리가 가져야 할 거라 했소.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는 부동산 증서와 계좌 정보였고 모든 소유권은 지수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USB 안에는 영준이 손수 녹음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며느라, 이걸 듣고 있다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너한테 미안하고 고맙다. 그동안 내 자식들보다 너를 더 믿었다. 내가 날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함께 해줬지. 그래서 이건 너희 몫이야. 절대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USB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삼남매는 또다시 지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 아버지가 당신한테 뭔가 남긴 거지. 그거 우리가 나눠야 하지 않겠어? 어쨌든 우리도 자식인데. 신우이 미진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가족끼리 숨기는 건 아니잖아요. 유산 문제는 공정하게 처리해야죠. 시동생 준기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형수님한테만 다 넘겼을 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요. 유언장도 없는 거 다 알아요. 지수는 그들의 시선을 조용히 받아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제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 몫이라고요. 끝까지 책임졌던 사람에게 주겠다고. 여러분은 그때 어디 계셨어요? 아버님 곁에 있었던 적 있어요? 세 사람은 당황한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현석이 다시 말을 잇자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건 아버님의 뜻이고 그걸 훼손하는 건 아버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정적이 흘렀고 삼남매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수는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시아버지가 남긴 말과 유산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가 남긴 이 사랑과 신뢰를 지켜내리라. 지수는 결국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더는 마음으로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산 문제로 지수에게 더욱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신, 진짜 그 돈 다 가질 생각이야?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남편은 지수의 앞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듯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이건 아버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제가 무시할 수 없어요. 지수의 말에 현석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하나 믿고 우리 아버지가 전 재산을 맡겼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이 뭔데? 지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많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우던 날들, 침대 옆에서 영준의 손을 잡고 있던 시간들.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돌봤던 기억들. 며칠 뒤 지수는 이혼 서류를 들고 현석 앞에 앉았습니다.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당신과는 부부로서도 인간적으로도 끝났어요. 현석은 서류를 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이들도 더 이상 이런 집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현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혼 소식이 알려지자 미진과 준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진은 지수를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랑 진짜 이혼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남이네요.
지수는 미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진 씨, 가족은 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할 때 가족이에요. 하지만 당신들은 아버님 돌아가시고도 계속 제게 손을 벌리기만 했어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준기 역시 연락을 해왔지만 지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이 필요하다며 다시 유산을 요구했지만 지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이상하게도 현석, 미진, 준기의 사업이 연달아 부도를 맞았습니다. 지수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 민호와 함께 이사를 하고 작게라도 자립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열정을 쏟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단단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안 와? 지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응, 아빠는 이제 우리랑 따로 살아.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항상 너랑 함께 있을 거야.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지수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어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책상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영준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지수야, 고맙다. 그리고 잊지 마라. 너는 내게 가장 큰 효자였다. 그 말에 지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오히려 더 단단해진 상태로. 지수가 USB 속 유언을 들은 지 며칠 후 3남매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상보다 더 집요하고 거칠었습니다. 현석은 변호사를 대동해 유산 분할을 주장했고 미진과 준기 역시 지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법적으로 아버지 유언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받아야 맞는 거지. 그건 당신도 알잖아. 현석은 지수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법이 전부는 아니에요. 아버님께선 분명히 제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지수의 말에 미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언니 혼자 들었다는 말을? 어이없네요. 유언장도 없는데 뭘 믿으라는 건지. 준기는 위협적인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좋게 나눌 때 나누는 게 좋을 거예요. 형수, 이러다 진짜 피곤해질 수 있어요.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세요? 아버님 뜻을 지키려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 있어요? 그동안 아버님 곁에 있었던 건 저예요. 당신들은 어디 있었죠? 유럽이었죠? 분위기는 점점 살벌해졌고 결국 현석은 소송을 예고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지수는 담담했지만 마음 한쪽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사진 한 장과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영준이 병상에서 민호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고 봉투 안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지수야, 혹시 내가 흔들릴까봐 남긴다. 내가 가진 모든 건 내가 지킨 마음에 대한 감사야. 부디 그 마음을 잊지 말고 남은 인생도 그 진심으로 살아가주길 바란다. 편지를 읽는 내내 지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어떤 흔들림도 멈출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삼남매의 공격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준기는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미진은 지수가 유산을 가로챘다는 식의 루머를 주변에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지수를 고소하겠다는 협박 문자까지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우연히 아버지의 음성을 흉내내며 장난을 치던 중 지수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상황극을 하듯 할아버지의 말을 재현해보라고 시켰고 그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며칠 후 삼남매가 다시 지수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형수,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인사드려.
그리고 얘기해 볼래? 민호는 의젓하게 삼촌과 고모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유럽 간 너희는 자식도 아니라고. 끝까지 지켜준 엄마가 가족이라고. 엄마가 받은 건 당연하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요. 세 사람은 멍해진 얼굴로 민호를 바라보다가 준기가 이를 부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얘한테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지수는 조용히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민호가 말하는 모습, 그리고 지수가 그 상황을 전혀 조종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삼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결국 미진이 먼저 자리를 떴고 준기와 현석도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엄마가 오늘 너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났어. 민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언제나 나를 지켜주니까 나도 엄마 지켜줄래. 그 말에 지수는 눈물을 머금은 채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단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지수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지수는 이혼 후에도 조용히 살 수 없었습니다. 현석과 그 남매들이 유산을 두고 다시 찾아올 거라는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지수가 집에서 아이들과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빛이 어두운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현석, 미진, 그리고 준기였습니다. 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얘기 좀 하자. 지수는 문을 굳게 잡은 채 차분히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나눌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준기가 나섰습니다. 그 유산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상호 아저씨한테 돈을 맡겨놨다면서? 근데 그걸 형수가 받았다고 하던데? 지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도 설득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건 아버님이 생전에 하신 뜻이에요. 저한테 맡기라고 하셨어요. 유언 같은 말씀이셨고 그분도 그렇게 따르셨어요. 미진은 눈을 부릅뜨며 외쳤습니다. 그게 말이 돼? 우리 가족인데 그 돈은 우리 몫이야. 현석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좋게 말할 때 넘겨. 이건 가족 간 분쟁이 아니라 사기야. 고소할 수도 있다고. 지수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해보세요. 법적으로 다 정리된 유산이에요. 아버님 친구분 명의에서 저한테 넘어온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세 사람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와 당혹이 동시에 엉킨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조용히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버지 쪽으로 다가오더니 평소와는 전혀 다른 마치 어른 같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네 이놈. 나 네 애비다. 내가 죽고도 왜 눈을 못 감은 줄 아냐. 현석은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뭐야? 지금 뭐라고 했어? 민호는 가만히 손을 뒤로 짚고 서더니 낮게 은조리듯 말했습니다. 너희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내가 그 돈, 내 며느리 지수한테 맡긴 건 이유가 있어서였다. 너희 셋이 모이면 결국 또 말아먹을 거라는 걸 내가 왜 몰랐겠니? 미진이 목을 꺾듯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애가 왜 저래? 지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지수를 향해 슬쩍 윙크를 했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지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호의 계획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민호는 다시 현석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현석아, 너 내 아버지한테 제대로 효도한 적 있냐? 살아있을 때는 무시하고 죽은 후엔 돈만 탐하더니 지금 내 꼴을 봐라. 처참하다. 준기와 미진은 기겁하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호는 마치 진짜 영혼이 깃든 듯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시 이 집에 얼씬거리면 그땐 진짜 저주를 내릴 거다. 현석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얘가 미쳤나? 이거 연기야, 그렇지? 지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는 지금 아무 연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본대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탐욕스러운지 그 아이도 다 봤어요.
세 사람은 이 말을 끝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문 밖으로 쫓기듯 나갔습니다. 지수는 문을 닫고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너 그거. 민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제 유튜브에서 빙의 연기하는 거 봤어. 너무 재밌더라고. 그런데 삼촌들이 너무 엄마한테 함부로 해서 한번 해봤어. 무서웠지? 지수는 그 자리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 아이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민호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 10살의 몸으로 연기를 했고 그 연기로 엄마를 지켜냈습니다. 그날 이후 현석과 그 남매는 다시는 지수의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현석이 몰래 집에 찾아왔지만 민호가 에헴 소리를 내며 목을 풀기 시작하자 혼비백산한 표정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지수는 그런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지켜줘서.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 편이니까. 그리고 할아버지도 엄마 편이었잖아. 지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 영주는 몸은 떠났지만 그 정신은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를 통해 그리고 지수의 마음을 통해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걸.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 무렵부터 현석, 미진, 준기의 삶은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큰 소리치며 지수의 집을 들락거리던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했고 그 많던 돈도 호화로운 생활도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지수는 이 소식을 들었지만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걸 겪어왔고 이제는 그 누구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하고 소박했습니다. 아이 민호를 등교시키고 직접 만든 수제청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영준이 남긴 유산 덕분에 생활은 풍족했고 그녀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랑의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허황된 사치가 아닌 진심과 책임으로 이어진 마지막 선물이었기에 어느 날 오후 지수는 민호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중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해졌지? 지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는 진짜야. 엄마도 너도 누구 눈치 안 보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야. 민호는 밝게 웃더니 갑자기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도 잘 살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 지수는 가만히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할아버지는 언제나 함께 계시니까. 지금도 분명 우리를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미소 짓고 계실 거야.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줘서. 그 순간 지수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자 따뜻한 마침표와도 같은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수는 상호 어르신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버지가 생전에 작성해둔 또 하나의 메모와 작은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혹시라도 먼저 떠나거든 이 편지는 상호를 통해 내게 전달될 거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너는 나의 딸이었고 나의 자랑이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너는 내 편이었지.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마지막 남은 땅 한 조각도 결국 내 이름으로 남기기로 했다. 그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니까. 그리고 민호를 잘 키워다오. 그 아이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아이다. 분명 나보다 더 훌륭한 어른이 될 거야. 지켜봐줘. 그리고 너 자신도 잊지 말고 살아라. 항상 웃는 얼굴로 그렇게 살아줘. 영원한 내 아버지 영준. 지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없었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지수는 그 사랑 위에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 역시 그 사랑을 느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편 현석과 남매들은 더 이상 지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빙의 연기 사건 이후 그들에겐 두려움과 수치심이 남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좁은 월세방에서 서로 눈치만 보며 살아가고 있었고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연민은 느껴졌지만
다시 손을 내밀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건 영준의 마지막 바람이 아니었고 지수 역시 이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지만 지수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깨우고 따뜻한 아침밥을 차리고 작은 온라인 가게를 운영하며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밤이 되면 가끔 시아버지와 함께했던 정원 앞 벤치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면 늘 영준이 곁에 있는 듯 느껴졌고 그 감정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는 손에 남은 유산 중 일부를 따로 떼어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영준재단. 가난한 청소년과 외로운 노인들을 돕기 위한 소박한 기부 재단이었습니다. 그건 아버지 영준이 살아생전 말없이 보여준 주는 사랑을 이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엄마를 보며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나도 영준재단에서 일하고 싶어.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호야. 그건 정말 멋진 꿈이구나.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불합리하며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진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사랑은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오늘도 아이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도 잘 살아보자. 아주 따뜻하게.